그리고 나중에 정말 브라이트하게 보면 진짜 막 10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 전기차가 빨리빨리 올라오면서 생태계를 조성해 준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전고체라든지 뭐 이런 차세대들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강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과 함께 네. 또 미래 모빌리티 네. 관련해서 큰 투자 기회, 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네. 그런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께서 네.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천마디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네. 얼마 있지 않고 나오는 그런 얘기가 네. 미래 모빌리티 혁명은 전기차, 네.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네. UAM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뭐 제가 그 속된 말로 어그로 끌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좋죠. 근데 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 여전히 더 많이 타고 있지만 이게 뭐 극단적으로 100%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약간 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대체제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네. 판매 대수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과거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된 시절과 없던 시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산업 지형 자체도 바뀌었고 뭐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도 완전 달라진 것처럼 그 정도가 돼야 되는 혁명이라 생각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뀌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긴 있죠. 그 친환경적인 거. 네. 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발생했던 탄소가 줄어들죠, 사실. 그거는 매우 큰 혁명이지만,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지는가?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기존 차보다 빠른가? 아니면은 전기차로 다 바뀌면 차가 안 막히나? 네, 그건 아니죠. 네. 어차피 차는 길에 다닐 거고, 차도 막힐 거고, 네. 네. 물론 지금도 길에 보면 전기차 점점 많아지지만 똑같잖아요.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은 전기차 불편하죠. 만약에 사면은. 충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제 그렇게 혁명인가? 라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 기능이 달리면 이제 또 달라지긴 하긴 한데, 네. UAM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을 좀 떠나서 네. 이것만 일단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왜냐? 안 막히죠, 일단.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뭐 4-5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막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근데 차는 뭐 우리가 대략 뭐 여기에서 1시간 걸리겠다 생각해도 차가 막혀버리면 2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정시가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인 거는 똑같이 친환경입니다. 왜냐면은 UAM도 전기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그런 엔진을 안 쓰나 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이제 만약에 이걸 내연기관을 하면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기에는 좀 안 되겠죠. 예. 이것도 100% 전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되기 전의 시절과 자동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비슷한 혁명이 UAM이 가져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의 주거 형태가 크게 달라질 거고요. 더 쉽게 말하면은 도시의 크기가 아마 훨씬 커질 거예요. 네, 오히려 경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도시의 경계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사실 도시 경계라고 보기엔 좀 뭐한 게 우리가 서울로 그냥 예를 들면 서울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서울의 정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구역상 아니 서울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뭐 옆에 수도권 뭐 위성도시까지 다 서울 뭐 수도권으로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UAM이 되면은 서울의 크기가 아마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혁명이다. 더 큰 혁명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 초등학교라든지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그때 이제 서적을 읽어보면 네. 우리가 컸을 때 21세기에는 네.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그쵸. 있을 것이다. 2020 원더키드가 이미 2년 전인데. 그래서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고 사실 그 유년 시절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 그런 상상은 저도 했었고, 뭐 대표님도 했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고 끝났던 거고요. 우린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뭐 연구한다거나 네. 우리의 진로를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 일을 꿈으로 남기지 않고 진행해왔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네. 그 사이에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쳐서 여기에 연구를 했고 계속 해오던 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UM이라는 걸 어떻게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의 상상과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UM은 약간 결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네. 그거죠. 플라잉카. 이것도 플라잉카 UAM 플라잉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네. 플라잉카는 아닙니다, 사실.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내가 차를 샀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어서 딱 타서 뭐 가다가 차가 막히네 그러면 딱 비행 모드 누르면 슉 날아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착륙 탁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을지로에서 강남까지 왔는데 올 때 탁 을지로에서 비행한 다음에 탁 타서 강남에서 탁 내려서 오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네. 아. 네, 일단 뭐 기술도 기술이거니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도심에서 구현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UAM이라든지 이런 준비되고 있는 거는 그런 사적인 이용이 가능한 플라잉카가 아니고 좀 더 정리하면은 항공인데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인데 도심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느냐? 내가 사서 할 수 있느냐? 아마 사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서 이거를 뭐 도심에서 자유롭게 내가 타고 다닌다? 그러진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면 허가가 안 날 거고요. 대중교통 그런 그렇죠. 쪽으로.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운항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안전 문제를 준수하고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미 준비가 돼가고 있고, 그런 형태의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책에도 제목 자체가 UAM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요새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점점점 계속 엄청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요즘은 대부분 AAM으로 많이 이제 부르고 있어요. AAM이요? 네. 뭐의 약자?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이제 UAM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얼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심 내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날아다니는구나. 네네. 그렇게만 이제 다들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쵸, 사실 사실. 이게 도시 내에서만 날아다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체가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맘먹고 바다 가면 바다도 갈 수 네,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얼번이 중요한 거는 도심 내에서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 꼭 필요해요. 네, 만약에 이게 뭐 공항에 내린다 그러면 다를 거 없죠. 그냥 기존에 우리 타던 비행기나. 네. 근데 이건 도심 내에 이착륙이 가능한 건데, 이제 명칭에서 자꾸 그런 선입견이 생기니까 나사에서는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큰 개념으로, 더 상위 개념으로 AAM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이제 불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UAM이 좀 입에 많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더 친숙하니까 저도 UAM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마 몇 년 뒤에는 AAM으로 많이 부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UAM, 네. 지금은 이제 AAM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형국이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요. 네. 일단 제일 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 커진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주거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새로운 옵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냥 뭐 서울이든 이런 도시권에서 생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거지를 결정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다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단 꼭 먼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직장과의 통근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자녀가 있으면 뭐 학군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개인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테지만 통근 거리를 길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는 없겠죠. 기왕이면 가까운 게 좋죠. 네. 예, 왜냐하면 이동에 드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예,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아깝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여러 통계들이 다 증명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되게 낭비죠.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하면은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가 뭐 출퇴근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주거지를 정하는 이유는 하나죠. 뭘까요? 1시간? 네, 멀리에 직장하고 주거가 멀어지는. 사실 그거는 약간 선택사항이라기보다도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쵸. 주거비용. 뭔가 그나마 좀 주거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그렇게 점점 더 밀려나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UAM이 이제 정착이 되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에서 뭐 분당이라든지 다른 위성 도시들 보면은 대부분 차로 그냥 치환을 해보면요,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 해보면은 이렇게 딱 그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은 대략 20에서 30km 정도의 거리로 다. 그렇죠. 다 그 정도죠. 사실. 그게 차로 안 막혔을 때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네. 그리고 막히면 더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철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차로 대부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상 그 정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더 멋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UAM이 되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비행기로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타고 내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타지는 않을지언정 다른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게 더 대중화되고 가격도 더 떨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주거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대부분 다 획일화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네. 예,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렇죠. 아파트 형태 다 똑같고요. 신도시라고 해서 가보면은 여기랑 저기랑 차이점은 몰라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네. 예, 뭐 아파트 막 세워져 있고 중간에 뭐 상가, 뭐 물론 뭐 밀집구역 하나 있고 뭐 지하철역 하나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뭐 버스가 다니고. 근데 왜 이렇게밖에 도시를 설계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역을 지하철 만드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철도든 뭐든. 근데 그게 만드는 건 둘째치고 유지가 되려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밀도 높게 근처에다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형태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그게 과연 모두가 원하는 건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누군가는 아파트 너무 이제 좀 그렇고, 나도 좀 뭐 마당 있는 집 살아보고 싶고, 뭐 그런 전원주택이나 살고 싶은 건 욕망은 다 있을 테지만, 선택을 못 하는 거는 그렇게 살려면, 만약에 서울에서 그렇게 살려면, 뭐 평창동이나 이런 데 가능하지만, 이건 일단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나가서 뭐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출퇴근을 거의 못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별장을 한다든지 하시지만 UAM이 대중화되면은 그런 삶의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게 그런 전원주택 단지를 하나 개발을 하고 거기에 그 좀 작은 규모의 이착륙 설비만 갖추면은 충분히 서울 도심까지가 차로 가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거를 10분,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네. 혁명이네요, 진짜.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또 개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전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뭐 흔히 말하는 맹지라고 하죠. 네, 도로도 잘 연결 안 돼 있고 교통도 안 돼 있는 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 한들 뭐 이러면 또 아유 뭐 나는 그래도 도심에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네. 나이마다 또 다를 거고요. 자기 이제 나이에 따른 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21살, 20살이다. 무조건 도심 살죠. 놀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래도 옵션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좀 흩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도심의 주거 비용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살짝 바뀔 수도 많이 있겠네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이제 또 반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다 들었는데 아유 그래도 뭐 GTX니 뭐니 뭐 아 이거 대체 안 된다. 대체한단 말이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빌리티의 왕은 철도입니다. 음. 예, 철도를 저는 철도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비용이라든지 약간 일단은 철도는 친환경이고요. 철도 지금 다 전기죠. 그렇죠, 전기죠. 예, 네. 친환경에다가 이 비용에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맞아요. 쫙 옮겨주고 정시에 안 막히고 음. 그런 모빌리티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걸 이겨먹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뺏자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제 마스라고 부르는데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다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새로운 하늘난 옵션을 갖다 붙여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철도는 정말 좋지만 한계점은 너무 비싸고요. 그거 만드는데 맞아요. 유지도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 철도 다 적자예요. 우리나라 철도가 싼 거죠. 예, 지하철이든 싼 뭐든. 거구나. 예, 외국만 나가보셔도 막 놀래잖아요. 오, 지하철인데 무슨 택시비 막 나오고 막 이 정도로 막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이게 이익을 내려면 그 정도 가게 되지만 좀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적자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아주 이용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정도로 철도가 좋은데 이것도 그렇게 막 만들기는 어렵다. 유지도 어렵고. 근데 이 UAM은 하면은 초기 비용은 아마 철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아. 뭐 하늘에 뭐 철도 까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뭐 터널을 뚫을 것도 아니고. 인프라 비용이 사실 거의 안 되겠네요. 하늘에 가상의 이걸 이제 회랑이라 부르는데 이런 네. 걸 설정해주고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착륙 시설 이런 거 물리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건 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관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지언정 물리적으로 뭐 터널을 뚫어야 된다거나 뭐 다리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없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핀투핀이 되는 거죠. 아. 작은 비용으로. 아. 그러니까 멀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UAM 시장 네. 이게 한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 이런 거 있잖아요. 아. 2030년까지, 2040년까지 네. 또 이런 걸 또 이제 투자자들이 좀 좋아해서 맞아요. 수치적으로 이게 뭔가 뭐 언론 보면은 네. 항상 인용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추정한 건데 네. 의미 없습니다. 아 의미 없어요. 네, 네. 구체적인 뭐 몇백조, 몇천조 의미 없는 게 지금은 뭐 그거는 고무줄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만들라고 하면은 네.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면 네, 예, 네. 하라고 하면은 못할 네. 건 없어요. 가정을 되게 브라이트하게 넣어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도 네, 네.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원래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지만 네. 증권사는 셀사이드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브라이트하게 좀 세게 하는 게 이제 이목을 확 끄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좀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러 추정은 또 많아요. 근데 그 편차가 되게 심해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에서 2040년 뭐 1000조 뭐 이러는데 네. 뭐 다른 뭐 롤랜드 버거나 뭐 다른 또 그런 컨설팅에서는 뭐 100조, 뭐 40조, 50조 뭐 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범위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또 이게 얼마나 빨리 도입될 거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도시가 몇 개가 빨리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침투율 이런 거 뭐 1%, 2%만 가정을 다르게도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숫자에 뭐 그렇게 막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로지만 이거 나중에 정말 브라이트하게 보면 진짜 막 10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언제 이게 상용화가 시작이 돼서 그렇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전을 할 건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고쳐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책까지 쓸 정도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바보될 베팅을 만약에 이게 틀리네. 당장 책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네. 죄송합니다 사기였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연될 일은 있어요. 지연될 수는 있어요. 1, 2년 정도는 당연히 개발을 아무리 많이 와 있다 해도 준비하다 보면은 모르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바로잡는 기간은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길게 들어가면 얘기는 좀 복잡해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적으로 이거는 덤비는 산업이고요. 더 올라가면은 방위 국방 그런 안보 문제랑도 연결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심지어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지금 살을 걸고 들어가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이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심하게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친환경 시장의 그 성장성을 가늠하는 그런 또 지표 내지는 액션 그런 걸로 보면은 국가에서 얼마나 장려를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인데 네. 아까 이제 방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공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연관이 되어 있군요.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 항공 우주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이 산업을 되게 다들 다르게 개인마다 다 다르게 보시는데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일단 첫 번째 UAM은 절대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이게 네. 많이들 이제 국내 투자분들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다 자동차의 모빌리티니까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기차의 확장판 아니야? 약간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는 심지어 것 같더라고요. 또 그 현대자동차에서 되게 좀 세게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건 항공 우주 산업이고요. 항공입니다.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항공 우주 산업은 원래 표기가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표기가 돼요. 분류를 굳이 하자면. 왜 디펜스가 왜 들어가냐? ICBM과 그 누리호가 성공되고 하면은 ICBM입니다. 기술은 똑같다고. 위에다 핵탄두를 달면은 네. ICBM 핵을 단 ICBM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주로 날아가면은 이제 로켓가 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또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폭탄 달면은 전투기 폭격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UAM 산업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편의성? 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 각국 그런 정부들의 네. 약간 좀 패권 다툼? 그쵸. 약간 자기 방위, 국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하지만- 제가 또 심플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네. 만약에 이 UAM에 쓰이는 기체를 이제 뒤에 맞추면 이비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전기로 추진되는 이제 수직이 착륙기를 이비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민간용으로만 쓸 거냐? 절대 아니죠. 군수용으로도 군용 이비톨도 이미 개발하고 있고 그럼 이게 군용으로 하면 뭐가 좋은가? 일단 전기잖아요. 네네. 매우 조용합니다. 헬리콥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제라고 하면 뭐하고 헬리콥터로 보통 여러 가지 임무를 하지만 제일 문제는 헬리콥터 문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맞아요. 헬리콥터로 기습 작전을 한다? 저 멀리서부터 나 간다 하고 공격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다다다다다 한 대만 가는 거 여러 대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소리가 100배 조용하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일단은
완전 다른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그렇게 들면.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에 지금도 무인 드론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고, 지금도 이미 군용에서는 이미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한 거기에서도 지금 드론의 활약이 매우 지금, 사실 작년에만 해도 또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미 드론 무인기라고 표현하는 그거는 너무 정말 너무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네, 더 앞으로 더 많이 쓰였으면 쓰였지, 그거는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UAM은, 일단, 시작부터 무인기는 아니고요. 네, 시작은 당연히 조종사가 있는 모델로 가는 네네. 거고, 안전 문제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자율로 할 거지만, 일단은 조종사 있는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의 그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전기라는 점. 네. 전기라는 점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헬리콥터만큼의 파워나, 뭐, 멀리 날아간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부족해요. 근데 일단 조용하다는 점만으로도 새로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임무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지만, 진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엄청난 메리트죠. 조용하다는 거에 있어서 군용으로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수소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거의 지금 내연기관만큼의 파워와 운항거리, 속도,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뭐 삼원기라든지 LFP 이런 게 쓰이고 있는데 뭐 리튬 황이라든지 전고체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또 훨씬 더 약간 좀 실용성 관점에서 상용화가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전기차와 이 UAM, 더 정확하게 이제 이비톨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비톨이요? 네, 그러니까 UAM은 네. 그런 기체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거고, 그렇죠. 이 네. 전체 생태계와 네, 네. 모빌리티 포괄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거를 이제 타고 다닐 기체를 우리가 이비톨이라고 부르고,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입니다. 네. 전기 추진 수직 기착륙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은 같은 거예요, 전기차랑. 그러니까 이 이비톨이 지금처럼 오게 된 거는 전기차 덕택입니다. 이 개념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후에도 이건 계속 개발을 했는데, 계속 난관에 부딪힌 거는 첫 번째, 배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두 번째, 모터가 안 된다. 네, 거기서 이제 번번이 계속 지연됐었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된 거는 전기차가 빨리 올라오면서 생태계를 조성해 준 거죠. 배터리 생태계, 전기 모터 생태계, 이런 게 기술도 팍 올라오고 생태계가 되니까, 이걸 넣어서 양산할 수 있겠네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도업체로 제가 예를 들면은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략 이제 모델 3, 테슬라 모델 3랑 비교를 하면요. 대략 뭐 용량이나 뭐 에너지 용량은 거의 2배 정도 크고요. 네.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도 뭐 삼원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양산품 중에 하이엔드가 NCM8인데 네. NCM8에다가 흑연ung 문제 쓴 걸로 지금 양산 모델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어요. 이비톨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아닙니다. 지금 양산되는 걸로도 충분히 매우 좋은 걸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전고체라든지 뭐 이런 차세대들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UAM이라든지 이쪽 산업에 말이 산으로 가고 있겠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배터리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네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턴오버가 되게 빠릅니다. 턴오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체. 배터리 교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상업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돌릴수록 가동률이 올라가서 운항 사업자는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가만 냅두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은 차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가상각이 계속 네. 고정비 빠지겠죠. 계속 돌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 얘기는 즉슨 배터리를 계속 소모한다는 거고, 배터리도 수명이 있죠. 그리고 이 수명이
그 기준이 다 있는데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건 이 배터리 이제 못 쓴다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도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나오지만 그 완충을 해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야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네. 정말 아껴 쓴다 그러면 네. 좀 귀찮을 뿐이죠. 계속 충전해야 되고. 하지만 항공기는 그렇게 하면은 끝장납니다. 사고 나거든요. 진짜. 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디자인 캐파가 100이라 치면은 이게 80 언더 되면 바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그 배터리는 뭐 버려야 되냐? 아니죠. 그건 이제 뭐 ESS를 쓰든지 재활용하겠죠.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죠. 그 아예 파쇄해가지고 뭐 이제 다시 뽑아내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항공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거고 자동차는 내가 안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내 개인용 차면은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차 한번 뭐 몇 킬로 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 교체도 그렇게 자주 안 해요. 뭐 해봤자 뭐 한 뭐 10년에 한 번 할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항공용은 지금 뭐 계산되는 걸로는 막 가동률 이런 거 했을 때 1년에 뭐 2번, 3번까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교체도 빨리빨리 되고 그리고 비싸고 비싸도 그만큼 마진이 붙어도 안전한 게 더 미덕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기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24년에 될 겁니다. 의미 있게 투자도 받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한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네. 네. 다행히 상장이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이게 언제 상용화 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 기억에도 이 전기차 관련 뭐 테마라든지 이슈 이런 게 한 2015년, 16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막 관련주들이 막 오르다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가 안 되고 실속이 없으니까 또 꼬꾸라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막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한 2019년부터 흑자전환하면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뭐 관련 기업들만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네. 그런 그래서 투자 언제 경험으로도 상용화되느냐. 네. 한데 일단은 그 업체들의 목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업체들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현재 진도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일단 최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빠른 업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의 목표로 하면은 일단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24년이 될 겁니다. 2024년이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2년 뒤부터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제를 단 이유가 2024년이 목표고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아직 연기됐다라는 말을 한 적 없어요. 가장 최근에도 그 이제 선도업체가 조비는 이미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분기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비상장 업체들은 이제 그게 좀 늦죠.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조비는 최선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도 뭐 시험 과정 중에 작은 사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죠. 지난주 말에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CEO가 말하기를 우리 타임라인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2024년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보냐? 뭐 아마도 LA일 거예요. LA요?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저 짠 하고 보여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상용화 시점이 2024년 된다고 해서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 그런 세대 바로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멀리 땡겨온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상용화 된 다음에 우리가 슬쩍 눈으로 보고 이제 또 그거를 뭐 실험은 아니고요. 상용화를 하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또 뭔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 보면 이게 효율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잡아가면서 좀 더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발전할 건데 그게 한 그때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40년쯤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때쯤 되면은 상당 부분 자율 비행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봐서 그때 되면 정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보느냐?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2025년 상용화입니다. 뭐 1년 좀 늦긴 한데 이거는 일단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되게 많은 일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일이 해오고 있고요. 어. 100% 국산 이비톨은 당장은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일단 항공우주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 보면 좀 뭐하지만 선도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뭐 회사들 얘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비톨 자체는 그 외국 거를 아마 처음에는 도입을 할 거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다면은 25년에도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거는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에 이제 뭐 지금 거의 확실한 건 잠실. 예, 거기 야구장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마이스 센터에 이제 버티포트. 이 여기를 연결해주는 회랑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것들을 다 넣을 거고 25년에는 우리가 실제 볼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냐, 상용화 됐으니까 이제 뭐 끝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 선도 기업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1년 늦은 한 2025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아까 제가 말한 그거고요. 유럽도 2024년 목표로. 거의 대부분 왜냐? 2024년이네요. 파리 올림픽이 그때 열리거든요. 그때 뭔가 선보이려고. 그때 보여주는 거죠. 실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아마 더 빠를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은 그렇겠죠. 올해 아니면 내년 충분히 진짜요? 가능해요. 근데 뭐 지금 또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근데 중국이 빨리 한다 해서 중국이 훨씬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한다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 항공기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타는 건 더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안전성 입증. 그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매우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중국은 지금 이거 뭐 모르겠어요. 이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최초 타이틀을 좀 되게 갖고 싶어 하고 또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패권까지 뭐 하지만 뭐 이제 그런 뭐 노리고 아주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좀 세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은 어떻게 보면 허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한테 해서 운행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중국에서 그걸 해줬다고 해서 그 기체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나라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 가망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의 선진국 당연히 아니죠. 중국 비행기 못 만드는데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받아야 되는 게 일단은 최초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은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푸시를 많이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를 막 하겠다라고 하면은 22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먼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 예상에 홍콩 쪽이 될 거야. 광저우 쪽. 그쪽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했을 때 그쪽이 매우 유리하고요. 거기를 이미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좀 성능이 좀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체가 아니어서 아마 관광용 그런 걸로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상용화 시기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자율주행 차보다 오히려 UAM이 더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당연히 이거 자동차 쪽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제 어그로 끌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정의를 잡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과 자동주행은 또 다릅니다. 자율과 자동은 말장난이 아니고요. 완전 다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항공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타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토파일럿, 자동 주행 기능이 매우 많이 침투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종사들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죠. 과거 대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조종사가 모든 걸 다 조종했죠. 막 기계에 막 탁탁탁 하고 막
근데 이게 점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전장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되면서 조종사들의 그 부담이 확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종사 막 4명 타고 그랬는데 요새는 2명, 기장, 부기장 2명 네네. 타고 그만큼 이제 조종사가 원래 그런 조종하던 거에 그 쏟던 노력을 더 다른 데 쏟게 되니까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뭐 이런 게 돼왔던 진행이거든요. 이 기술이 지금 자동차에도 많이 접목이 됐죠. 그 우리가 말하는 아다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건 제가 체감해봐서 아는데 정말 고속도로 운전이 물론 힘들죠. 뭐 힘들긴 한데 옛날보다는 매우 덜 힘들다는 거는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율도 아니고 자동주행만으로도. 예를 들면 크루즈.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네. 그냥 크루즈에서 속도 맞추면 뭐 과속 안 해도 되고 네, 앞에 차 있으면 알아서 멈춰주고 네. 별별 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차선도 맞춰주고 막 네. 그런 것만 돼도 우리가 부담이 확 주는 것처럼 이제 그게 그동안의 그거고요. 자율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모든 판단을 다 컴퓨터가 다 하는 거죠.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되게 쉽게 막 사람들이 뭐 AI와 빅데이터 그건 무슨 만능인 것 같아요. 뭐 AI 빅데이터면 뭐 말 그냥 만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면 하늘이 더 그 어려운 자율이 더 먼저 될 거라고 저는 보냐면은 첫 번째 하늘은 통제가 됩니다. 지금도 통제돼 있고요. 앞으로 통제될 거예요. 땅은 지금도 통제 안 돼 있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누군가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요. 아니면 뭐 고속도로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면 누군가는 무단횡단도 하고 누군가는 음주운전도 하고 네, 여러 돌발 상황들이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뭐 도로가 다 예쁘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막 여러 도로도 많고 이거는 자율로 이런 걸 다 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하늘은 어차피 같은 기술이 적용될 거예요. 자율 그런 주행이나 운항이나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은 좀 더 빨리 적용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실험이 가능한 거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아무나 뭐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발 상황도 있긴 있죠. 뭐 버드 스트라이크도 있고 돌풍도 있고 다 있는데 땅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잡아 나가야 되겠죠. 뭐 데이터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자율운항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서 하늘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관련 기술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군용 관련해서는 엄청난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건 이제 경제성의 문제가 결부되니까 달라지는 거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무인기들, 드론들 그거 다 원격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늘에 띄워놓고 뭐 한 3, 4일 띄워놔요. 더 오래 가는 건 더 뭐 안 알려진 건 뭐 한 달 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띄워놓고 그냥 자동으로 해놓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때 사람이 해가지고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종을 뭐 밑에서 하고 있냐? 네. 지구 반대편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들 기술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어떻게 경제성 있게 접목하느냐 문제는 다르는데, 네, 여튼 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율, 뭐 자동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이든 자동이든 지상보다는 하늘이 훨씬 유리하다. 변수가 훨씬 적다. 일단 가장 그냥 심플하게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게 예를 들면 뭐 당장부터 내일이라도 앞으로 운전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뭐 다 컴퓨터가 뭐 그거 하게 해라. 컴퓨터가 하게 해라. 그러면 또 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확실히 좀 하늘이 변수가 적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이비톨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 무인이라기보다도 사실 또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럿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약간 이쪽의 상용화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이미 그 조종사 관련해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양성 문제라든지 네.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조종사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뭐 책도 쓰고 EAM 막 이렇게 막 좋다고 말하지만 저한테 갑자기 2년 뒤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없습니다. 타보세요. 안 타요. 저도 안 타요. 그거 어떻게 타요? 근데
저마저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타겠습니까? 어, 그거는 일단 허가도 안 날 거고요. 맞아요. 네. 네. 허가가 나서 나온다 해도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넥스트 스텝. 레벨이고요. 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조종사가 탑니다. 조종사가 많은 부분 할 거예요. 점점점 그 조종사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뭐 자동 기능을 먼저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원격입니다. 아예 조종사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예,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많은 이제 자동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한 명이 2대를 조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4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더 줄겠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아예 그냥 컴퓨터로 항로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게 이제 큰 그림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는 지금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안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 조종사가 있는 걸로만 나와도 엄청난 변화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UA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자, 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커지면은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 1000조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 또 책에는 또 여러 군데 뭐 네.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다 하면 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쵸.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산업으로 보면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을까? 지금 그냥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어떤 역할들이 당연히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히 첫 번째로는 그 이비토를 만드는 제조사 OEM이 당연히 있을 네,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운항을 하는 운항 서비스업자. 네. 그냥 비교를 하자면은 항공사가 되겠죠. 음.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서비스 항공사들, 뭐 대한항공, 일반적인. 네, 그런 항공사 에어라인 있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이걸 통제 관제하는 뭔가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민간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 지금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일반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벌거든요. 그런 항공기들 시스템 하는 데들. 네. 네,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지털 인프라도 있겠죠. 이걸 결국 우리가 서비스로 쓸 건데 뭐 예를 들면 어플 같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런 이착륙 설비, 그런 그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체를 만드는 업체가 갑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거는 기체가 일단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뭐 기똥찬 뭐 이착륙 설비를 만들어도 이비톨이 없으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고요. 애초에 그 이비톨이 없으면 기똥찬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착륙 설비라든지 못 만들어요. 왜냐? 뭔가 설계하려면은 여기에서 뜨고 내리는 기체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거기 사이즈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비톨을 누가 먼저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안전하게 이걸 운항할 수 있는 업체가 어쨌든 제일 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심지어 이거는 또 아무나 못해요. 네. 아직까지 성공하는데 아직까지 한 데도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비톨 제조업체가 지금도 갑이고 앞으로도 갑일 거다. 먼 미래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좀 의미 있게 투자도 받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그 20여 개가 다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탈락하는 그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아예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웬만큼 다 어느 나왔어요. 정도 이제 그 좀 약간 상위권 예, 플레이어들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상장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정말 몰랐거든요. 알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오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들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위 업체는 일단 뭐 해외 업체부터 말하면은 미국의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와 네. 미국의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 어쨌든 제일 상위에 있어요. 네.
투자도 많이 받았고 네. 이미 진행도 많이 돼 있고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국가에서 되게 서포트 해준다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회사 그 두 회사입니다 지금. 미 공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확실히 기술력은 인정받은 거네요. 그죠. 네. 뭐 서포트 되고 있는 뭐 그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자세하기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잘 돼 있다.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두 회사가 있는데 조비는 다행히 상장이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베타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이. 두 차이는 뭐 베타가 모자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철학의 차이입니다. 네. 뭐 솔직히 상장하면은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뭐 지금 돈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뭐 그럼 뭐 조비는 급해서 한 거냐 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사정이 다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뭐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냥 혹자는 비교하게 그렇게 비교해요. 뭐 조비는 뭐 EV 전기차 업계랑 약간 비교를 해서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 베타는 리비안하고 많이 비교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비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업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베타 같은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비톨을 가지고 화물용, 물용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베타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초기 시장에서는 승객용보다는 화물용이 좀 더 시간이 빨리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약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럼 조비는 약간 그 사람을 약간 실어 나르는 약간 그런 모빌리티 개념이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물용으로, 운송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베타도 그렇다고 사람용, 승객용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이게 더 시장이 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쪽에 또 거기에 동의를 해서 뭐 아마존이 투자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또 기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둘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뭐 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제일 적극적이고 제일 진도도 많이 나가고 가시성도 높고 저는 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하면 현대차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말고 약간 좀 딴. 근데 우리나라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빠르진 않아요. 빨리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조비나 베타나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2010년 이전부터 이걸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구상한 것까지 시작하면은 뭐 2000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 사이에는 스탑이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도 안 되고 모터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못했던 거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게 겹쳐지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점점 더 발전해서 이렇게 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려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비행기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력이나 뭐 이런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도 되게 대기업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들어온 거는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7월. 예, 그때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한 두세 달 뒤에는 현대차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에서 매우 큰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부각을 받게 됐고, 이제, 그렇게 먼저 그 뒤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일단 또 근데 한화랑 현대는 또 달라요.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라서 내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내에서 제일 적극적이고 제일 진도도 많이 나가고 가시성도 높고 저는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되게 이제 현대차 쪽에 되게 많이 내는데 이 얘기하면 현대차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말씀하신 거니까. 네, 아니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건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이는 걸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같은 시기에 했지만 처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기체 이비톨 만드는 거에 있어서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방위산 업체인데 거기에서 스피노프 돼서 기술은 거기서 제공하고 자본은 하나씩 쓰면 되는 형태로 해서 오버에어라는 뭐 조인트 벤처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돈도 거기서 이제 1차 시리즈 A로 투자를 했고 아마 시리즈 B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또 될 거예요. 그리고 진도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아마 올해는 이제 시제기라고 하는데 그게 나올 거고요. 그 시제 가지고 인증을 해서 2025년에는 인증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실제로 이건 제가 그냥 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이미 공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부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뭐 유명하신 이제 신재원 박사님이라고 나사에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또 이제 모셔오고 막 이렇게 해오는데 그 사이에 이미 19, 20, 21, 22 거의 3, 4년 지났는데 딱히 뭐 없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뭔가 발표된 거다. 일단 뭐 기체 영상도 없고요. 그냥 컨셉 그런 사진밖에 없지 이게 뭐 뒤에 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발전한 거는 그래도 미국의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름이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였는데 여기 이름이 이제 슈퍼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슈퍼널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 처음에 현대차가 원래 100% 주주였는데 돈을 더 추가했죠. 그래서 기아랑 모비스에서도 네. 몇백억씩 넣어서 한 1,500억인가 더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거기 연구시설 짓고 해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속도는 좀 느려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2028년 상용화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니까 역산 제가 해보면은 지금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속도말로 빡시게 하면 이제 아마 그때까지 가는 거고 다행히 이제 그런 슈퍼널이라는 조직도 회사도 만들어주고 해서 아마 인력 뽑아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하면은 28년에 이제 되는 그림일 것 같은데 현재는 늦다는 거죠. 근데 뭐 현대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는 뭐 빨리 할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도 그렇지만 예, 이제 앞서가는 게 더 유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돼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산은 없냐? 예, 국산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오파브라는 이제 그거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카이, 현대차, 하나시스템, 또 중소기업에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네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축소기 모형은 끝났고요. 여기 이제 풀스케일로 만드는 게 아마 조만간 시작이 될 건데 그런 쪽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이거 말고는 뭐 SK텔레콤, 뭐 롯데, 카카오 이런 데도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다른 점은 거기는 이제 이비토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들여와서 다른 서비스를 서비스, 하겠다. 모빌리티 서비스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네. UAM 관련된 뭐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뭔가 큰 혁명이 일어난다. 네.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유관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UAM 혁명으로 비롯된 뭔가 같이 수혜를 볼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것도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또 이제 뭐 이거를 상상하면은 너무 많은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네, 핵심. 중심으로, 네. 네, 일단은 파급 효과는 정말 클 겁니다. 약간 처음에 말씀드린 뭐 이제 뭐 그런 주거 환경 이런 거 따지면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이런 시장이 열리면은 뭐 보험 이런 쪽에도 새로운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 열릴 거고 관광도 무시 못 하고요. 관광의 형태가 아마 크게 달라질 거고 관련해서 또 여러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통신 쪽. 통신. 통신도 네네. 더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통신으로는 어려워요. 더 필요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상용통신 뭐 4G, 5G, 앞으로는 이제 6G 뭐 이렇게 갈 텐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상통신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 데는 커버가 되는데 네. 올라가면은 커버가 되는 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구간이 생기는 약간 좀 거죠. 안 터진다든지 음영 네.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통신에. 근데 이게 그냥 온리 사람이 그냥 하면서 뭐 무전기로 얘기하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주파수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 비행이 더 되고 자율 비행까지 가려면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다 돼야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더 믿게 되고 타게 되는 거지. 뭐 가다가 갑자기 뭐 통신이 안 돼 버리면은 그냥 바로 위험한 건데.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못 썼던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약간 마케팅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뭐, 지금 하는 데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원앱, 뭐 이렇게 뭐 아마존도 한다 그러고 다 네. 지금 하는데, 실제로 지금 띄운 거는 스페이스X와 원앱 두 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위성도 더 발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21세기에도 인터넷을 못 쓰는 데가 많다. 뭐 인구 뭐 절반 이상이 못 쓰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사실 안 믿습니다. 그 돈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인터넷 못 쓰면은 앞으로도 못 써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싸지도 않거든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진짜. 지금도, 물론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되겠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UAM인데, 뭐 자율주행차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되려면은 끊기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 속도가 빨라야 돼요. 맞아요. 지연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정지궤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레이턴시가 있어요. 지상 36,000km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리 이 전파 빨라도 0.5초 정도가 있거든요. 0.5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그 국제전화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살짝 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전화하다 보면은, 얘기했는데, 응? 한 다음에 대답 오고. 뭐 TV 보면은 그 뉴스에서 약간 저 해외 나가 있는 특파원이랑 그 앵커랑 얘기할 때 이거 딱 저 티나요. 가끔 이제 해외 투자자랑 뭐 할 때 보면은 그렇게 레이턴시 걸릴 때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그때는 아마 이제 위성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진짜 짜증나요. 근데 이거 뭐 음성 통화야. 좀 짜증나는 거 참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하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0.5초의 레이턴시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어. 빨리 피해야 돼. 네. 그러면은 뭐 갔다 오는데 0.5초 사이에 이미 박아버리고. 맞아요. 네.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궤도 통신선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 레이턴시가 확 줄거든요. 왜냐면 저궤도니까 지상에서 뭐 500km, 많아야 700km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턴시도 되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하늘도 되고 그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이용 요금도 매우 비싸.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써.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쓸 수 있는 데는 이런 항공용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씁니다. 그렇게 해도 가격 전가가 되고, 만약에 그걸 함으로 조종사만 빠져도 오히려 이득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고요. 이거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까 말한 그런 자율운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허들입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가 말하는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게 일단은 여기엔 또 각가지 또 파생되는 것들도 많아요. 안테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을 거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런 우주 인터넷,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뭐 아마 초기에는 이미 그 로드맵을 봐도 일단 뭐 당장 뭐 예를 들어 2030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쓸 거거든요. 그때까지 안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우주 인터넷이 다 깔리지도 않을 거고, 지금 뭐 당장 전쟁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쉽지 않은 거고, 근데 큰 그림 그렇게 가는 거고, 당장 처음에는 기존에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기존 통신망이 되는 데서는 일단 그걸로 어차피 사람이 탈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관제 통신 이런 거는 기존 하듯이 주파수로 일단은 그렇게 가고, 점점점 발전함에 있어서 그런 사람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거에 핵심은 이런 우주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슬라가 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막 마음을 그거를 바꿀 수 있겠네요. 다 계산하고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죠. 일단 근데 그게 된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로켓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고요.
지금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원앱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파산도 했었지만 로켓이 없으니까 원앱은 이제 영국이 주도로 된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시스템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사회 의결권을 갖게 됐는데 네. 곤란해진 거는 그 로켓을 러시아의 소유주 걸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 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스탑됐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영국이 빠져라. 영국 있으면 우리 이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벙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되게 운이 좋죠. 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근데 사실 뭐 좀 약간 다르긴 했어요.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르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더 그 로켓이라는 거의 중요성이 와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는 실제로 상업비행 한 4분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어서 표현드리면은 합리적으로 수익 추정이 가능할 때 상장하겠다라고. 원앱은 지금 비상장인데 굳이 돌려서 투자하면은 지금까지 약간 그 UAM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수혜를 이룰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도 그 용어 말씀하시면서 네.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네. 약간 우주 쪽과도 네. 방금 말씀하신 이 UAM 기술 관련 기업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게 한 작년이었나요? 그때 한창 막 우주 여행 관련돼 가지고 뭐 증시에서도 좀 네.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약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AM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 우주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산업이 활성화된다. 이게 한 머나먼 미래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면 좀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그거를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냥 가까운 걸로 우주여행 먼저 그걸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주식판에 있다 보니까 네. 세상을 주식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좋으면은 막 와 이건 지금 네네. 막 되게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반대로 주가가 뭐 빠져버리고 이러면 뭐 되게 뭐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좀 그 격차는 있습니다. 실제와 그 주가랑은. 그래서 우주 여행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막 되게 부각을 받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그때 오히려 작년에는 그냥 시연이에요, 시연. 네, 시연이고 작년에 일단 의미 있었던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불과 옛날도 아니죠. 원래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뭐 달나라 가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로켓에 사람이 탄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미사일을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미사일과 로켓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네. 미사일에 나의 몸을 실어서 실험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로켓 개발할 때, 뭐, 그 우주 역사 보시면 나오지만 처음에 뭐 강아지를 태운다거나. 맞아요. 뭐 벌레 태우고 막 그랬어요. 네. 원숭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작년에 이제 그걸 했는데 실험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걸로는 처음이죠. 자체적으로는 했겠지만 거기에 그 회사의 오너가 탑니다. 그것도 나이도 많아. 뭐 젊은 사람도 아니야. 뭐 버진 갤럭틱의 그 리처드 브랜슨은 뭐 거의 70이 넘으셨고 제프 베조스도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관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젊은 나이는 아니죠. 내몰모래 환갑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타죠. 뭐 나이를 떠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자에 맞아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 건데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목도 끌 수 있고 이벤트가 되고 믿는 거죠. 와, 저 사람 타는데 안전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죠. 양산 전이죠, 그건. 실험실에서 성공한 거고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양산을 하는 거. 그래서 버진 갤럭틱은 그 이후에 주가가 뭐 폭락도 하고 뭐 난리가 났지만 맞아요. 올해 아마 이제 상업비행 들어갑니다. 이미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적 측면이나 이런 건 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실제로 상업비행 한 4분기, 3, 4분기 하반기에는 똑같이 해서 이제 실제 돈 받고 하는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만 그 태워주는 데마도 지금 캐파로는 제가 단순히 계산해도 한 3, 4년 걸려요.
지금 옛날부터 뭐 십몇 년 전부터 돈 낸 사람들만 다 10년 전부터 벌써 돈을 받았어요. 네, 우주 그때 여행 티켓을 받았어요. 먼저 했던 사람만 태워줘도 거의 뭐 3, 4년 걸린. 그래서 이제 더 기체도 더 만들어야 되고 비용 떨어뜨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그 우주 비행이 야 그게 무슨 우주 비행이냐? 그거 자꾸 올라갔다가 한 5분 무중력 이거 하고 지구 좀 보고 내려오는 건데, 그나마 그게 제일 가능한 우주 비행입니다. 우주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일반 사람이라까지 뭐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번 꿈꿀 수 있을 만한 우주여행은 그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 뭐야 스페이스X는 보니까 뭐 저기 갔다 와서 3박 4일 이렇게 왔던데 그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잘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얼마인지도 공개 안 하지만 그거 돈 받고 타려면은 한 최소 500억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500억. 네. 그거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그건 절대 안 돼요. 100명 태우면 그럼 어마어마. 100명도 못 타고 4명까지 이제 타서 뭐 하는 건데 그 스페이스X 4명 태워서 했는데 아마 그 중에 4명 중에 한 분이 되게 그 돈 많은 친구인데 저랑 동갑이어서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 그분이 이벤트성으로 자기 돈 다 내고 3명을 이제 뽑았어요. 각각 이제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지원도 아마 받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도 받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가능한 거지. 이거 뭐 상업적으로 그거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하게 하려고 뭐 이제 스페이스X에서는 뭐 스타쉽이라는 뭐 거대 걸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그게 돼도 계산 아무래도 예를 들면 500억짜리가 아무리 가격을 줄여도 250억이고요. 반으로 줄여도 250억이잖아요. 엄청난 혁신으로. 그래도 250억이에요.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은 못하죠 사실. 네. 완전 억만장자 그런 사람들이 좀. 그 정도면은 상업성 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하는 거는 그 잠깐 오는 거지만 그거 5억이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정말 어렵죠. 5억을 5분 만에 태워? 이런 거예요. 5분 갔다 오는데 5억을 태워? 이런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나마 그거는 그 정도 지불할 사람이 꽤 돼요. 3, 4년치 밀려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되고 사실 5억이 일반 사람한테 큰 돈이지만 뭐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서 순수 금융자산만 뭐 부동산 다 빼고 100억 있다. 1년치 이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못하면. 네. 화불만 하죠. 내가 100억. 그렇죠. 뭐 살아생전에 한번 우주 그냥 갔다 뭐 온 게. 현금으로 100억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년에 그냥 나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러네요, 진짜. 분들은 화불만 하죠. 근데 사실 현금으로 10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로 따지면 꽤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꽤 돼요. 한 몇백만 원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씩 5억씩 내고 갔다 온다라고 맞아요. 예. 매출이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할 하는 것 거예요.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걸 수반돼서 단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더 다른 재미를 넣어주려고 지금 버진 갤럭틱은 CEO가 월트 디즈니에서 그 테마파크 하시던 분이 CEO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그나마 많은 지구인들이 가볼 수 있는 우주인 거고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심우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예, 그 금액이라든지 뭐 이제 그게 뭐 절대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먼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그 경계선까지 갔다 오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예,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고 뭐 얘기하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우주여행이 네. 그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예, 그때는 이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4분기부터 목표는 그래요. 네, 네. 목표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약간 증시에서 이 우주 관련된 뭐- 기업들에 대한 바람이 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계를 돌려보면 그 당시에 작년이었죠. 작년 이맘때는 다 날라갔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뭐 GME 사태도 있었고, 네네네. 예, 뭐 어마어마했죠. 막 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전쟁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꿈으로 가던 고밸류 주식들이 다 그렇죠. 속된 말로 박살이 난 거고요. 그 이제 그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언정 이거를 실제 산업이 뭐 그 이후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차근차근 이 네. 우주 관련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앞서서도 핵심 기업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볼 만한 그런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우주 산업 하면은 막 되게 지금은 없는 산업이고 앞으로 뭐 이런 산업을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닌 게 지금도 우리는 우주 산업의 혜택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지금 다들 스마트폰 시계로 다들 보시잖아요. 네. 그 시계는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다 위성이에요. 아, 네, 뭐 위성 TV도 다 쓰고 위성 전화 다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우주 산업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삶의 편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주 산업 막 이제 막 약간 꿈 같은 얘기는 이제 뭐 화성 이주 네. 뭐 이런 것까지 가면은 네. 이제 다른 건데 네. 그 사이에 또 달라진 건 이제 또 이제 발사체가 막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X의 뭐 그런 재활용되는 막 이런 게 점점 발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이제 용도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지금 없는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미 관련돼서는 뭐 위성을 이용한 통신업체들도 다 있고요. 그런데도 다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쭤보시는 우주 산업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우주 여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화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 막 이제 작은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업체들은 좀 맘 편히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ETF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일반인들이 뭐 참 조금 정도 어느 정도 큰 비중 아니면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이해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잘.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경쟁력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다들 많이 아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사는 아니죠. 뭐 어차피 뭐 테슬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랑은 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는 테슬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테슬라를 산다고 스페이스X 투자하는 건가? 전혀 아닌 게 이게 테슬라의 자회사도 아니고 그렇구나. 지분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그냥 일론 머스크랑 공통 분모지 이게 뭐 테슬라랑 뭐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전혀 다른 회사고 아마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될 일은 없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상장되면은 너무 많은 걸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최대 고객은 나사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그런 군사 기밀이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필요 없어요. 지금도 스페이스X 주식 살려고 아마 줄 섰어요.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도 현금화 시킬 거면 뭐 세컨더리 마켓에 내놓으면은 프리미엄 주고 사갑니다. 최근에는 유증도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세컨더리 마켓에서 지분 나올 때마다 기업 가치가 팍팍 올라서 아마 최근에 나온 기업 가치는 거기에서 산전되는데 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도 현금화할 때 어렵지 않고 만약에 스페이스X가 돈이 더 필요하다 유증하면 아마 줄을 서서 살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굳이 상장을 한다거나 공개를 하면은 스페이스X가 아니고요 스타링크가 할 겁니다. 스타링크요? 네, 스타링크는 지금 스페이스X의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우주 인터넷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런 여기도 물론 이제 여러 보안적인 문제도 들어가겠지만 첫 번째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아마 상장의 니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상장을 하면은 기존에 일단 1단계로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어서 표현드리면은 합리적으로 수익 추정이 가능할 때 상장하겠다라고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어느 정도 수익성 비즈니스에 갖춰지고 우리가 이걸 추정할 수 있게 됐을 때 상장을 하면 가치도 높을 거고 그거 한번 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위성 계속 바꿔줘야 돼요. 저궤도 인공위성은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네, 높게 띄우면 차라리 오래 가거든요. 저궤도라는 거는 공기의 저항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한 5년? 4, 5년 쓰고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돼요. 돈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 뭐 여러 예측은 있지만 뭐 올해일 수도 있고요, 내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엄청난 스타가 아마 나올 거고요. 원앱은 지금 비상장인데 굳이 돌려서 투자하면 국내 하나 시스템 이 원앱에 한 8.5% 갖고 있는 주요 주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가시고 또 찾아보시면은 무슨 뭐 소형 로켓 하는 뭐 그런 업체들 상장된 데 있어요, 미국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공위성 데이터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것도 저는 제 레벨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주가는 되게 왔다 갔다 되게 뭐 잘만 투자하시면 뭐 고수익도 보고 하는데, 이해가 어렵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도 많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버진 갤럭틱 같은, 그건 좀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고, 계산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한데, 예,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 어렵죠. 예. 아직은 막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기도 하고, 이해가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100%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리스크도 예상할 수 있고 할 텐데, 뭐, 예, 수익 모델도 아직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쪽에는.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뭐 카이라든지 등등 약간 원래 이제 그 항공우주 쪽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이쪽이랑은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연관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이랑 우주는 어차피 같이 가는 거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가는 거고, 또 나름 또 열심히 많이 해왔습니다. 누리호만 해도 그러네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근데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우리나라를 왜 폄하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 혼동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제가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건데, 우주 사람 얘기하면은,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갔다.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니까 민간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는 올드 스페이스도 없었어요. 올드 스페이스가 있어야 그 다음 뉴 스페이스가 있는 거지. 올드 스페이스도 없는데 갑자기 건너뛰고 뉴 스페이스 하자면은 벙찌는 거죠. 우리는 사실 따라가는 입장에서 올드 스페이스 더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적극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뉴 스페이스 가는 건데 너무 급하게 미국처럼 따라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십 년간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달 가려고 썼던 돈 이런 게 다 한 다음에 이게 한계치까지 차서 이제 더 이상 막 여기서 이제 막 혁신도 안 나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이런 민간에서의 혁신이 나왔던 거고 이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결국은 올드 스페이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많은 올드 스페이스로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정부는 빠질게, 민간에서 해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이런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전혀 못하는 거냐, 투자 가치가 없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길 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스페이스X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레벨이라고 보지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더 쉽게 얘기하면은, 더 많은 돈을 태워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네, 이거는 실패의 역사예요. 특히 우주산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더 많은 거 볼 수 있는데, 맨날 터져요. 스페이스X도 맨날 터지는 게 일상가반사고요. 그게 혁신을 일으켰죠. 기존에는 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번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이랬었어요. 하나 할 때 웬만해서는 정말 최고에 한 다음에 성공하길 바라는 거지. 일단 해봐. 터지면 바꾸면 되지.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꾼 거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일단 해봐. 돈 좀 적게 들어도 해봐 해서 터지면 터졌네? 그리고 다른 방법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달라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나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하죠. 사람들이 난리치겠죠. 세금 지금 니네 실험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저항이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그 민간에서 하면은 또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조사모사한 게 결국 그 돈 다 나사에서 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네. 그쪽 지원해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민간이 하면 와 혁신적이네 막 이게 되게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네. 누리호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네네.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뛰어가지고 폭파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뭐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반응일 수도 있어요. 혁신적으로. 뭐 근데 부럽죠.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고 누리호도 이제 올해 다시 할 건데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 기반이나 기술이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네. 도맡아서 개발을 하고 민간이랑 그럼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누리호 발사 누리호도 프로젝트라든지. 그랬었고요. 이제 점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렇게 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항공우주청이라고 지금 같이 돼 있지만 그런 게 생기면은 좀 더 이게 활발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비교 대상을 절대 미국이랑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비양심적이다. 그들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해가면서 하는 거는 좀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뭐 나사도 없는데. 실제로 뭐 일본만 해도 작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랑 또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없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은 실망이 크기 때문에 좀 낮추자라는 겁니다. 약간 투자자분들이 뭔가 기대치가 미국까지 있다라기보다도 미국에서 이렇게 발사하고 뭐 하면은 한국의 관련주도 부각을 받잖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스케줄 중요성 관점에서 좀 보시는 근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기술적이라는 건 제가 항공우주 기술이 아니고요. 네. 주식의 기술. 그쵸. 그거는 뭐 저도 그런 걸 잘 알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뭐 저도 못해서 맨날 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실제랑은. 우리의 아직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랑 이슈성 이 부분은 이제 구분을 해서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고 빠지기 모멘텀.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또 UAM 네. 관련, 그다음에 네. 항공 우주 관련해서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요. 네. 뭐 얘기할까요? 일단,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일단, 다시 UM으로 돌아와서, 네. 일단 뭐, 제가 책에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일단, 크게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UM 얘기하면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밑에 여러 가지 달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네. 다 상상이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안전, 뭐 이런 문제, 규제,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모르고요. 알아도 모르고. 특히 안전이나 기술적인 거는 뭐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뭐 그거를 제가 막 뭐 정확한 해결책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십 년간 그걸 해왔고 있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불철주야 하실 겁니다. 그런 거는 그분들의 영역이고 투자자가 우리의 영역은 이런 세상이 됐을 때 뭐가 바뀔 것이며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 걸 상상해서 먼저 캐치하는 게 저는 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게 아닐까. 지금 뭐 당장 뭐 항공우주학과 뭐 진학해서 이거를 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고요. 규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규제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뭐 공역 뭐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M은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기라고 일단 많이들 막 선입견 있는 게 뭐 여러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어요. 뭐 이항 사태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건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사기 절대 아니고요. 뭐 일종의 좀 부풀려진 거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거로 돌아가면은 모두의 책임이에요. 투자자도 책임이에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뭐 주가 올라가니까 와 하면서 샀다가 빠지니까 사기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아닌데 실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가가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상과학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10년 뒤에나 되겠네, 20년 뒤에나 되겠네.
2년 뒤에 된다니까요. 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미 뭐 많은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상각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상상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 네. 꼭 주식 투자만을 위한 건 절대, 그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먼저, 캐치하셔서,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 쪽에 있다 보면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 기회가 있는 거지. 맞아요. 누구나 다 알고 네. 누구나 다 이루어진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네. 오히려 그때가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인 경우도 많고,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 해도 쉽게 말하면 뭐 10배 안 갑니다. 그렇죠. 네, 잘 가면 그렇게 해봐야 9배고요. 10% 20% 가겠죠. 네. 그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또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잘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한 책을 통해서 네. 미래에 진짜 모빌리티 혁명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투자처,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강 연구위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